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오아시스의 최원호입니다. 오늘은 한류 4.0과 홍익인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한류라고 하면 이제는 거의 일상 용어가 되었죠. 근데 이 한류라는 것이 사실 이제 90년대에 K-드라마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K-팝이 전 세계에서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2.0 시대를 지나고 한류의 3.0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어떤 특수한 그런 어떤 문화만이 아니라 전 지역적인 어떤 문화와 소통하면서 그런 3.0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런 첨단 기술과 융합이 되면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바탕으로 한 그런 새로운 한류 4.0 시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한류 4.0 시대에 어떻게 홍익인간이라는 우리의 건국이념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데, 얼마 전에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제작한 책의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K-팝에서 K-컬처로 한류의 어떤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드라마나 또 노래, 아니면 이제 우리의 어떤 의식주 문화까지 그 범위가 확산이 되고 있지만, 우리 문화에 무엇이 나가야 진정한 어떤 새로운 한류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민족의 어떤 문화를 일방적으로 전하는 그런 일방형 그런 한류가 아니라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쌍방향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새로운 한류, 진정한 한국의 역사문화 정신이 나아가서 80억 인류가 겪고 있는 어떤 위기에 대응하는 그 역사문화 정신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홍익인간 정신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홍익인간 정신이 처음 문헌에 등장하는 것은 이련 스님이 고려시대에 쓴 삼국유사라는 책에 처음 등장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삼국유사 고조선의 건국 과정에 대한 사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크게 네 분이 등장을 하죠. 바로 하늘을 상징하는 환인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정신을 이 지상에 실현하고자 지상으로 내려오는 매개자의 역할로서 환웅이 등장하죠. 그리고 지상을 대표하는 웅족과 호족이 등장하는데, 하늘의 정신을 실천한 지상의 인물로서 웅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대행하는 환웅과 그리고 땅의 웅녀가 만나가지고 인간을 대표하는 단군을 낳는다는 스토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등장하는 건국 정신이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홍익인간 정신에는 천지인 삼재 사상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홍익인간이라고 하면 우선은 홍익하라, 더 널리 이롭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이 인간이라는 두 글자 속에서 저는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보통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는 사람을 뜻할 때는 사람이자 한 글자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인간이라고 해서 두 글자로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간이라는 것이 문 안에 광명이 비치는 뜻을 상징하는데, 이 두 글자로 표현한 것은 인간의 본질은 본래 광명한 존재, 밝은 존재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바로 문 안에 밝은 존재, 그것을 바로 인간이라고 표현한 것이 홍익인간의 두 글자의 의미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인간이라는 것은 사이간자를 씀으로 인해서 관계론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인간은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만물과의 어떤 관계론뿐만이 아니고 궁극적인 어떤 생명의 모태자리로서 하늘과 땅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인간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런 어떤 차원에서의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인간과 천지 자연과의 이로운 관계 형성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인간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존재로서의 인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홍익인간 사상은 단순히 우리 민족만의 건국 이념이 아니라 인류 공영의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교육기본법에는 이 홍익인간 사상을 교육 이념으로서 정의를 하면서 거기에 인류 공영의 역할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문화 속에 드러나는 것이 신라 말에
최치원 선생님께서 기록한 날랑비 서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당시 신라 사회에 들어왔던 유교나 또는 불교, 도교의 가르침과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를 아주 짧은 글로서 정리를 해놨는데 그 글의 첫 시작이 현묘지도할 풍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류의 정신을 두 가지의 실천 강령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포함삼교와 접화군생이죠. 제가 이 글에서 함자에 따옴표를 넣고 접자에 따옴표를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풍류 정신은 삼교의 정신을 내재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의 함자입니다. 포함삼교라는 이 정신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어떤 한국적인 정신이 세계의 어떤 각 지역마다의 정신과 소통할 수 있는 포용성을 이미 내재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접이라는 것은 우리 정신의 개방성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홍익인간 정신이라는 것은 신라시대에 풍류로서 이렇게 드러났는데 그 풍류의 정신이 개방성과 또 보편성을 이미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날랑비 서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2년 전이죠. 소위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국회의원 12명이 이 홍익인간 정신이 너무 추상적이고 광복 이후에 7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교육기본법에서 이 홍익인간을 삭제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법률 개정안을 낸 것이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이 홍익인간이라는 단어를 점점 찾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백범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서 나의 소원을 얘기하면서 홍익인간 정신이야말로 국조단군의 이상으로서 높은 문화의 힘을 드러내는 정신이다. 그래서 강한 나라가 아니라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꿈꾼다는 그런 어떤 소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어떤 건국 이념뿐만이 아니고 70년 동안 교육 이념으로서도 큰 역할을 해왔고 그리고 또한 이것은 문화 이념으로서 한류 4.0 시대를 앞으로 열어나가는 데 있어서 활용해야 될 그러한 이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도 폭우로 피해를 입었지만 또한 전 세계 곳곳에 많은 나라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피해를 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과연 한류 4.0 시대를 열어가면서 단순히 문화의 영향력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에게 기대하는 바는 뭘까? 그것은 바로 홍익인간 정신이라는 이 정신이야말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뿐만이 아니고 사회 구원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공동체 정신의 새로운 발현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또한 그걸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생태론적 구원, 생태 구원이라는 표현까지도 등장하는 것이 지금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류 4.0 시대를 열어나가야 되는 그 시점에서 진정으로 이 홍익인간 정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어처구니 없는 국회의원들이 고리타분하고 추상적인 정신이라고 폐기하고 민주라는 이념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시대에 정말로 깨어있는 국민들이 이제는 우리의 역사문화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 세계적으로 생태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생태구원 정신의 이념으로서 이 홍익인간이 재조명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역사문화 정신에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 오아시스의 최원호입니다. 근데 우리가 차례 제사하면 보통 육아의 의식으로 유교의 의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본래 이 차례 문화, 제사 문화의 원형이 있습니다. 그 원형이 뭐냐면 상고시대부터 전해 지던 의식으로서 의례로서 바로 제천의식입니다. 천제죠. 그래서 우리가 강화도에 가면 강화도의 가장 남쪽에 만이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만이산 꼭대기에 가면 아주 오래되고 유서 깊은 유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참성단이라는 것이죠.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참성단은 우리나라의 아주 오래된
제천단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군조선, 옛조선인 고조선의 초대 왕검이신 단군 왕검께서 명령을 해서 지은 제천단입니다. 그런데 이 참성단을 잘 보면 여기에 천원 지방 사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 땅을 상징하는 네모난 방형의 제단이 있고 또 그 아래쪽에 하늘을 상징하는 원형 울타리를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천원 지방 사상을 제단 형태로 만들어서 근 5,000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참성단인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역사 교육에 무관심하거나 또는 학교에서도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시키지 않다 보니까 이 참성단의 그런 의미에 대해서 많이 잊고 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근 4,500년 전에 이 참성단 유적의 원형으로 이렇게 또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이 홍산문화 지역에서 발굴된 이 우화량 제천단 유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조선의 제천단인 이 참성단보다 더 이전에 참성단의 원형이 되는 제천단이 발견이 됐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중국의 요령성 지역에 있는 우화량이라는 곳에서 발굴된 이 제천단 유적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원형의 제단과 그리고 또 방형의 적석총이 이렇게 함께 발굴이 되었는데 이것을 복원한 그림이 바로 이 제천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성단의 천원지방의 형태를 그대로 띈 이 제천단의 원형으로서 이미 이게 시기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5,500년 전 환웅천왕의 배달국 시대로 알려져 있는 그 시대의 제천단 유적으로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만큼 우리 민족은 이 제천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기록을 중국의 문헌 기록을 통해서 좀 보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바라볼 때 이 한국인들은 제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아주 공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보면 은역 정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는 국중대회다. 날마다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그 이름을 영고라 했다. 이 영고라는 단어 자체도 아주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는데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면 고구려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를 동맹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 제천 행사가 고구려에서도 국중대회로서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워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우리 민족을 또 예라고도 불렀는데 이 예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데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니 이름을 무천이라 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영고다, 동맹이다, 무천이다. 이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이 영고의 의미에는 바로 이 신의 의미까지 담고 있고 또 동맹이라고 할 때는 이 동력동자, 해가 처음 밝아오는 이 광명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같이 하늘과 신과 그리고 밝은 광명을 이렇게 상징하는 이름을 띠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지금으로부터 5,500년 전 태오부키 씨와 동문수학한 우리 역사에서 성인으로 일컬어지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발귀리라는 분인데 이 발귀리라는 분이 제천 행사를 보고 나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연결되는 중간 부분만 제가 가져왔는데 대허유광하니 시신지상이요 대기장존하니 시신지화라 진명소원이요 만법시생하니 일월지자오 천신지충이라 이조이선하야 원가기능하며 대강 우세하야 유만기중이니라. 이게 원문인데 제가 해석문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대허유광이라고 했죠. 우주의 큰 빔 속에 밝음이 있으니 이것이 신의 모습이다. 신지상이다. 우주는 본래의 모습 자체가 대허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큰 빔이다. 여기서 대자는 대소할 때 크고 작은 것에 비교적인 의미의 대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우주 전체를 상징하는 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지의 대기는 영원하니 이것이 신의 조화다. 대기장존하니 신지화다. 신이 짓는 모습, 조화를 짓는 모습은 그것이 또한
모든 만물을 지어내는 원기의 모습이기 때문에 영원하다. 장존.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신의 모습이고 신의 짓는 바이기 때문에 그 본래의 모습 속에서 참 생명이 흘러나오고 모든 법이 거기서 생겨나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물을 지어내는 실질적인 작용은 해와 달이 짓잖아요. 바로 그 해와 달의 씨앗과 같은 모습이 바로 신의 본래 모습인 대허다. 그러면서 천신의 참마음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발귀리 성인은 이 우주를 본래 다스리는 주제자로서의 상제님이 계신데, 본래 원신으로서의 그 신과 완전히 한 마음으로 일체가 돼서 계신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생명에게 광명을 비추고 생명선을 던져주니 이 천지조화를 대각하면 큰 능력을 얻을 것이요 성신이 세상에 크게 내려 만백성이 번영한다. 그러니까 발귀리 성인은 이 제천의식을 보고 이런 노래를 지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로 그분은 이 제천의식은 단순히 중국인들이 기록해 놨듯이 음주가무, 마시고 먹고 또 즐기고 이러한 어떤 외형적인 모습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행위들을 하고 그런 의례들을 했던 그 궁극의 어떤 목적에는 바로 이 우주의 본 모습을 깨닫고 그 본 모습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인간상을 추구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어렵죠. 이것을 좀 쉽게 정리한 분이 이 단군 조선 시대의 11번째 단군인 도해단군께서 연표문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16자로 신법을 전수를 해 주셨는데, 여기도 보시면 그런 게 있죠. 일신강충이다. 여기서 일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선은 이 우주 자체가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이 우리에게 참마음을 내려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성통광명, 광명의 통에 있다. 그리고 그 광명, 일신의 모습을 우리 인간들에게 내려줬기 때문에 인간은 본래 그 본성 자체가 광명이라는 거죠.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제세이화하여 홍익인간하라. 다른 곳이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에서 신교의 진리로 교화를 해가지고 널리 인간 세상을,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이 천지 만물 사이를 바로 이롭게 한다라는 어떤 가르침을 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홍익인간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인간이 이 대우주의 본래 모습을 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신으로부터 받은, 그리고 그 신과 일체가 되어서 이 우주를 주재하시는 천신으로부터 받은 이 본래의 광명자리를 열어가지고 무병장수의 어떤 그 신선 세상을 꿈꾸는 그러한 존재가 인간이고, 그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홍익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이 우주의 큰 본래의 모습이 광명으로 존재하는데, 그 광명을 받아내리고, 그리고 대기 장존, 형이하학적으로 물질화되어가는 그 시초 단계인 대기, 이것을 또한 선으로서 기운을 받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온 광명이 우리 인간을 비추는 이 모습과 더불어서 또한 그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빛이 내려오기도 하지만, 이게 또한 선으로서 이런 내려오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이 우주로부터 받은 이 본성, 광명자리를 깨쳐가지고 다시 빛의 인간, 광명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이 인간의 본래 삶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바로 5,500년 전에 발귀리 성인께서 제천의식을 보고 전해주신 가르침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역사 오아시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 오아시스의 최원호입니다. 오늘은 역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신라의 화랑제도, 화랑제도가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화랑이라는 제도, 신라의 화랑제도가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삼국사기에 처음 등장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이 삼국사기에 보면 서기로는 576년이죠. 진흥왕 37년.
여기에 보시면 지금 그 후에 다시 미모의 남자를 선발하여 곱게 꾸미고 화랑이라 이름하고 받들었다 하는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그 우리나라 문헌 기록에 처음으로 화랑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576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도의로서 서로 연마하고 노래와 음악으로서 서로 즐기고 산관에 자연을 찾아가지고 논일면서 멀리까지 이르지 않는 곳이 없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화랑제도를 유지한 그 목적은 어디에 있었느냐? 마지막 구절에 나오듯이 훌륭한 사람을 발탁해서 조정에 인재로 천거하는 데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화랑하면 그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통일하는 그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삼국통일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삼국통일이라는 말도 잘못된 표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멸망을 시키기 이전에 가야를 먼저 정복하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 가야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 사다함이라는 인물입니다. 서기로 치면 562년이죠. 진흥왕 23년에 가야가 배반해가지고 토벌을 했다. 그때 이제 사다함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사다함이라는 인물에 대한 열전이 또한 삼국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 열전에 보면 사다함이 화랑이었다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562년의 기록이다 보니까 아까 576년에 화랑이 처음 만들어졌다는 그 기록보다 오히려 한 14년 전 앞서 나가는 것이죠. 이런 화랑이라는 제도가 진흥왕 때에 만들어져서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는데, 삼국통일이 아니죠. 사국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랑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삼국유사에 등장합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또 다른 화랑이었던 설원랑에 대한 기록을 쭉 정리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 해 뒤에 왕은 또 나라를 흥하게 하려면 반드시 풍월도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화랑의 또 다른 인물인 이 설원랑을 국선으로 삼았다. 이것이 화랑국선의 시초다. 이런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랑의 다른 이름은 또한 국선이다 하는 얘기죠. 국선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선발한 신선이다 이런 뜻이죠. 선이라는 것이 신선 선자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화랑에 대한 또 다른 대표적인 기록이 등장합니다. 최치원의 날랑비 서문이죠. 이 날랑이라는 화랑을 기념하는 그런 비석을 세우는데, 거기에 당시에 그 대학자였던 최치원이 글을 쓰죠. 글을 쓰면서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는데 그것을 풍류라고 이르는데, 그 모든 그 가르침의 근원들이 선사에 이미 다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보면, 당시의 현묘한 도, 이 현묘라는 것은 아주 깊고 오묘하다. 뭐 한자 뜻 그대로만 얘기하면 단순한 그런 풀이를 가능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깊고 오묘한, 말로서 설명하기 힘든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도가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사회에서는, 우리 원래 문화에서는 이 종교라는 개념이 없었죠. 종교라는 개념보다는 도라는 개념을 썼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도의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도다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는 선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왜 선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바로 우리의 고유한 정신을 신교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 신교를 다른 한 글자로는 신선선자를 써서 선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화랑의 다른 이름은 바로 선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이 화랑이라는 것이 미모의 남자들을 선발을 해서 화랑으로 이렇게 받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가 곱게 꾸미고 치장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 바로 이 화랑의 원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그 고려시대 때 행촌 이암이라는 분이 쓰신
단군 세기에 보면 이 화랑의 원형을 볼 수 있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단군 세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단군, 초대 단군 왕검으로부터 47대 단군까지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아주 소중한 역사서인데, 그때 보면 5세 구울단군께서 친히 장단경에 순행을 하셔가지고 삼신단을 봉축을 하시고 환화를 많이 심으셨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 환화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화랑의 그 원형이 뭐냐? 그것이 바로 환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인데요. 바로 이 환화는 이 단군 세기의 이 구울단군 때뿐만이 아니고 11세 도해단군 쪽에도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도해단군께서는 이 환웅천왕을 모시는 환웅상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웅상이라고 이러면서 모셨다 하는 이런 것을 처음 시행하신 분인데, 이 도해단군 쪽에도 환화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천재 환웅의 유상을 받들어 모셨는데 신단수 아래 환화 위에 앉아 계셨다 하면서 그 환웅천왕을 모시는 곳에 환화를 심었고 그 환화 위에 환웅의 유상을 받들어 모셨다는 기록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환화를 고조선 그리고 그 이전에 배달국 시대 때 대단히 우리 역사 속에 중요한 개념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배달과 고조선 시대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 환국 시대에도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일사 환국본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환인천재를 추대를 한 후에 어떻게 했냐면 그 환인천재께서 환화 아래에 돌을 쌓고 그 위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환국과 배달과 조선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 속에 이 꽃의 문화가 등장하는데, 단순한 꽃이 아니고 환화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꽃 중에 이 환화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 환이라는 것은 우리 역사의 모든 철학을 응축하면 환이라는 한 글자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의 탄생 배경에도 보면 환인과 환웅 그리고 단군이 등장하는데, 그때 환인과 환웅의 그 환도 바로 이 환화할 때 환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이라는 것은 바로 광명을 상징하는 글자다. 그러니까 환화라는 것은 곧 광명의 꽃, 빛꽃을 상징하는 언어가 바로 환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환국시대 때 모든 당시의 백성들은 어떤 외침을 가지고 살았냐면 인계, 자호, 위, 환이다 해서 사람들이 모두 스스로 우리가 환이 되었다라고 외치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시의 환국배달 조선시대 때의 백성들은 스스로가 광명꽃이다, 빛꽃이다 하는 것을 외치고 살았는데, 바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신라시대 때에는 이 정신이 희미해지다 보니까 미모의 남자를 선발을 해서 아름답게 치장을 해가지고 화랑으로 받들었다. 꽃화자를 쓴 이유는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외모적으로 아름답고 미모의 남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 정신 속에서는 이 천지의 본래 정신인 광명, 빛, 밝음, 이것을 체득한 사람, 그래서 내가 환이 되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 그 환을 바로 하나의 한 송이의 꽃으로 상징한 표현이 바로 환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신라의 화랑이라는 제도는 진흥왕 시대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배달 시대 때의 삼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주의 주인인 삼신을 모시는 그 삼랑으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 삼랑은 어디서부터 연원된 것이냐면 바로 환국에 우리 모두는 환이 되었다 하는 이 환의 정신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다 보면 정말로 재미있는 이런 연원과 원형 이런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알므로써 우리 문화를 다시 복원할 수 있고 우리 역사를 바르게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